오늘은 세계인의 대축제, 올림픽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즐기는 축제이니만큼 축복만 가득해야 할 올림픽이 저주를 내린다니 이상하죠. 대체 올림픽이 누구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걸까요? 그 대상은 출전 선수도, 출전팀도 아닌 바로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와 국가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본다면 올림픽을 연고 쓴 사람도 많이 몰리고 올림픽 개최도시, 개최국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영예와 신뢰를 받을 것 같은데 왜 저주에 걸린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저주라기보다는 올림픽 개최국이 나쁜 일을 겪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올림픽의 저주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입니다. 몬트리올은 당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도시로 전성기에는 지금의 캐나다 제1도시인 토론토와 수도 자리를 두고 대립을 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이러한 명성도 딱 몬트리올 올림픽 이전까지였습니다. 몬트리올은 처음에 올림픽 예산으로 3억 달러를 배정했죠. 당시 몬트리올 시장이었던 장 드라포는 올림픽이 적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남자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할 정도로 흑자 올림픽에 자신이 있었지만 올림픽 준비는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스케이터들이 무조건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경기장 빅5는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 메인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죠. 그러나 경기장은 건설 도중 생긴 많은 사고들과 계속된 설계 변경 이슈 때문에 올림픽 개최가 가까워질 때까지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공만 한 채 올림픽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후에서야 완공되었죠. 몬트리올은 기존의 경기장을 만들기로 했던 최초 예산의 1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요. 거기다 바로 직전 올림픽이었던 72년도 미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의 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향한 공격을 일으켰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를 위한 보안 비용도 예상보다 더 지출되었죠. 결국 예산으로 15억 달러라는 부담을 지게 되었고 몬트리올은 이 빚을 올림픽 개최 30년 후인 2006년에나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당 안 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복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은 세후 100만 달러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당첨금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몬트리올은 올림픽 때문에 캐나다 제1도시라는 타이틀과 올림픽 개최로 인해 기대하고 있던 흑자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저주는 72년 선수단을 향한 공격과 76년 몬트리올 경제의 몰락으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시작에 불과했죠. 1984년에는 사라예보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올림픽 개막 전부터 삐걱거렸죠. 그래도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을 건국했던 유시프 브로즈 티토의 중재로 연방 소속의 모든 민족들이 나름 화합하고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1980년 티토가 사망하고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집권하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티토가 연방의 화합을 위해 잠재웠던 각 국가와 민족들의 민족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죠.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알바니아 지방과 알바니아 대부분을 구성하는 무슬림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티토의 출신지였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그리고 심해진 갈등으로 인해 독립을 요구하던 국가들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92년 벌어진 보스니아 전쟁 때에는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인들을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유인해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화합과 건전한 경쟁의 상징이었던 올림픽 주경기장은 끔찍한 전쟁 범죄의 현장이 되어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주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때 사용했던 경기장들 내부와 주변에는 전쟁 때 심어진 지뢰들이 남아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죠. 이렇게 벌어진 수많은 전쟁들은 10년 넘게 이어졌으며 아직도 분쟁 지역 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84년 월드컵의 저주는 결국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멸망하면서 끝났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아테네뿐만 아닌 개최국이자 올림픽 종주국이었던 그리스를 부도에 빠뜨린 주범이었습니다. 그리스는 몬트리올 사례처럼 처음부터 예산 책정에서 큰 실수를 했죠. 그리스가 처음 책정했던 예산은 1조 8천억이었지만 경기장 건설에만 15조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시기상 미국이 공격받은 이후 처음 열렸던 올림픽이니만큼 보안과 대테러를 위한 비용도 1조 6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죠. 총 들어간 비용은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의 10배, 18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스는 자체적으로 2조 7천억 원 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 10조 원가량은 전부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돈을 빌려 마련했죠. 그래도 그리스는 21세기 첫 올림픽이자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이니만큼 올림픽 개최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어느 정도 큰 손실 없이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었기에 이전 올림픽이던 시드니 올림픽에 예산의 6배를 투자할 깡이 있었고 올림픽 종주국이라는 자리에 걸맞는 화려한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죠. 그러나 아테네 올림픽은 생각대로 잘 흘러가주지 않았습니다.
자국 선수들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해 관중 동원도 쉽지 않았고 생각대로 흘러갔더라도 그리스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를 투자했죠. 결국 이 여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1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리스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간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복구되고 있고 IMF 체제에서도 벗어나 경제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실 많이 힘들죠.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한 영상도 채널에 있으니 함께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올림픽의 저주는 8년이 지나 2016년 브라질 올림픽으로 이어집니다. 브라질은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월드컵으로 시끌벅적했죠. 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인 2014 리우 월드컵 당시 브라질 정부는 불안한 경제와 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뒤로한 채 오로지 월드컵 개최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역시 도시 중심과 떨어진 외곽에 지어 지역 경제 성장에 직결적인 도움 또한 전혀 되지 못했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과 부패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 결국 올림픽이 끝난 지 10일 만에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막 반년 전 태아에게 소두증을 앓게 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을 덮쳤죠. 지카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가 증상 발현율 역시 20%로 감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염병입니다. 결국 브라질은 올림픽으로 인한 관광산업도 내수 경제 활성화도 무엇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죠. 남은 것은 경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 치안 악화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올림픽의 저주라고 불리는 사례들 때문에 개최지 후보의 이름을 올리다가도 비용 문제에 닥쳐 시민들의 반대나 판단으로 후보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반대를 하는 곳도 있죠. 사례로 저번 2020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이탈리아 로마가 재정 상황과 유로존 부채 위기 상황 등 심도 깊은 고려 결과 신청 이후에 중도 취소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에도 스웨덴과 폴란드 그리고 노르웨이가 재정 문제 및 지지율 저조로 문제가 되었죠.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문제로 인한 국내 정세의 악화로 인해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에도 독일 함부르크는 주민투표 결과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이라 포기하였죠. 단순히 미신적인 현상이라 하기에는 앞선 사례들 이외에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례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의 저주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림픽의 수익 구조입니다. 개최국이 아닌 IOC 중심으로 돈이 굴러가죠. 올림픽의 주수입원은 기념주화 및 입장권, TV 중계권 그리고 독점 스폰서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IOC는 전체 수익의 70에서 75%를 차지하는 TV 중계 판매권과 스폰서 선정권을 쥐고 있죠. 수익의 최소 70%를 가져가는 만큼 개최 비용에도 그만큼의 부담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IOC가 올림픽 개최에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20%도 못 미칩니다. 결국 흑자를 내기 위해선 후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쉽지 않죠. 그리고 올림픽을 위해 지은 경기장의 유지 비용도 문제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개최 도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식 경기장을 짓죠. 여기서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지어놓은 경기장들은 유지비가 듭니다. 큰 비용을 들여 지은 허울만 멀쩡한 경기장은 올림픽이 끝나면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죠.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니까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21년 기준 13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림픽 외에도 국내 10개의 월드컵 경기장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상암 월드컵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경기장의 유지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국가 경제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올림픽을 위해 짓고 사후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감당하기 힘들어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보통 이런 보여주기식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유지비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볼 수 있죠. 캐나다의 경우에는 1988년 올림픽 때 사용했던 설매 경기장을 여름에는 카트트랙으로 개조하여 트랙으로 사용하거나 스키 코스를 산악자전거 코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선수들의 연습시설로 대여하는 등 꾸준한 사용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죠. 미국도 솔트레이크시티 경기장을 워터파크나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다목적 시설로 개조해 하루 5,000명가량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런던의 경우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신설할 경기장의 개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였고 한 번 사용한 경기장을 다른 경기나 문화 행사 등에 사용하면서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선진국이나 가능한 것이지 개발도상국은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힘들죠. 이렇듯 올림픽 개최는 큰 돈이 들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는 계획과 예산 분배, 그리고 허황되지 않은 수익 예상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하죠. 영상의 주제가 올림픽의 저주이다 보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발전한다거나 잘 활용만 한다면 1994년 올림픽 때처럼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침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의 눈에 띄는 활약과 국위선양을 기원하며 올림픽의 저주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